네, 그럼 이번엔 중국 경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은요. 이번에 2분기에 이어서 3분기도 플러스 성장률이 상당히 높이 이렇게 튀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진짜 미국과의 그 경제적 격차가 점점 좁혀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신문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지금 특히 3분기 지표는 상당히 조금 이렇게 해석을 네. 주의 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2분기가 워낙 망가졌기 때문에 네, 3분기에 튀어 올라오는 거는 네, 당연한 거고요. 그건 전분기 대비 성장률인가요? 네, 아니 중국은 이제 전년 동분기, 전년 동기. 동분기 대비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양책도 썼고 여러 가지 뭐 지금 정책적 효과가 같이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전년 동월 대비로도 증가율이 4.9% 이렇게 나왔죠. 네. 낮은 수치는 아니고요. 물론 이제 예상치보다는 살짝 못 미치긴 하지만 뭐 5% 정도면 굉장히 뭐 만족할 만한 성과다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전 세계 경제 지표가 지금 2분기에 다 이제 망가졌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1분기에 특히 망가졌고. 그래서 거기는 코로나가 제일 먼저 시작됐으니까. 그리고 2분기부터는 이제 조금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이거는 정상화지 확장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회복을 위한 리커버를 위한 다리를 놓는 단계가 지금 2분기, 3분기, 4분기 전 세계 경제다 이렇게 봐야 되고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상반기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하반기에 이제 그걸 끌고 정상화시키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 하반기에 첫 분기인 3분기 GDP가 그래도 괜찮게 나왔다. 특히 중국은 산업 생산이 좋게 나왔습니다. 네. 산업 생산이 좋게 나온 이유는 이번 경기 부양책을 GDP 한 4% 정도를 재정을 쏟아부었는데 생산 활동의 증가 쪽에다가 초점을 뒀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소비 쪽에다가 재정을 투입했기 때문에 세계 수요의 어떤 중심인 미국이 소비를 땡겨주면 중국은 생산을 해서 빨리 이제 기업들이 현금을 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수출 활동을 통해서 또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건 인프라 투자 이런 쪽에다 굉장히 조금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요국의 산업 생산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중국은 빠져 있습니다만은 각국이 지금 요 과정에 와 있습니다. 지금 3분기가 이런 과정이고요. 이제 올라와서 이제 반등한. 네. 근데 이렇게 반등해가지고 이게 이제 빨간색이 미국인데요. 네. 이 각도로 이렇게 개선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산업 생산이 2019년 12월 코로나19 이전을 100으로 본 건데요. 이렇게 이제 완만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여기에는 안 그려져 있습니다만은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중국은 이제 회복을 해서 이게 일시적이냐 아니냐 논란의 여지는 아직 있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현재 팩트는 회복을 했고요. 근데 중국이 좀 고민이 많을 겁니다. 뭐 가장 큰 고민은 코로나19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좀 지병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죠? 부채죠. 그 기업 부채. 네, 기업 부채가 지금 1월부터 7월까지 올해 네. 물론 이제 상반기에 경제가 올스톱했기 때문에 특히 1분기에 기업 부도율이 거의 35% 정도 증가했어요. 엄청나게 증가했네요. 네, 엄청나게 증가해가지고 부도율이 진짜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신용평가사로부터 이제 다운그레이드 당한 기업들도 많고 특히 이제 지방정부 부채가 지금 상당히 문제인데 실물 경제가 안 좋고 네. 코로나19로 경제가 락다운이 되다 보니까 멈춰 쓰다 보니까 지방정부의 부채 이슈가 또 다시 스멀스멀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런 빚을 제대로 갚으면서 파열음을 안 내면서 스무스하게 경기 회복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금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기업 부채는 대부분 이제 국유 기업의 부채가 이제 심각한 거라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또 지방 정부채라든가 네. 이러한 것들은 정부 중국 정부가 감당해 나가면서 이렇게 정리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왜냐면 국가 부채가 40%인가 뭐 50%가 안 네. 되는 상황이니까 네. 건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그렇죠. 주머니 돈이 쌈짓 돈이고 주머니 빚이 서로 뭐 왔다 갔다 하는 빚이니까. 근데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하고 또 지방정부의 플랫폼 LGFB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어떤 별도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이 별도 법인이 이제 그 진빚이죠. 거의 그 지방정부의 빚입니다. 네. 여러 가지 사업 활동을 펼치는 국영기업들이 안고 있는 빚. 그리고 말씀하셨던 중앙정부의 부채. 이걸 다 합치면 GDP 한 80%가 지금 넘거든요. 아, 확 올라가네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동안 이제 경제가 고성장을 할 때는 7, 8% 성장할 때는 계속 뭐 지방정부가 땅도 개발하고 아파트도 짓고 그러면 이제 그게 다 재정 수입으로 되지 않습니까? 네. 산업 단지도 개발하고 물론 이제 지금 그게 올스톱된 건 아닌데 진행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인 어마운트가 줄지요. 네. 이제 중저성장 기조로 오면서 또 얘네들이 또 사업이 또 활발하게 안 일어나다 보니까 성장률이 좀 줄기도 네. 떨어지기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재정 수입과 재정 지출에서 생기는 갭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빚이 있는데 빚이 계속 쌓이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대외부채입니다. 대외부채라는 건 어떤? 네, 기업들이 갖고 있는 대외부채인데 그 기업들 중에는 국영기업의 부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작은 국영기업이나 민간기업은 정부가 뭐 보전을 안 해주지만 국영기업 같은 지방정부 공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정부가 나서야 되거든요. 네. 일자리라든지 또 생산활동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에서 어쨌든 채권을 발행한 혹은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이런 빚들이 지금 올해와 내년은 특히 2021년, 22년에 만기가 굉장히 많이 도래합니다. 2020 한 4년, 5년까지 도래하는 것의 한 절반 정도가 내년, 후년에 다 도래합니다. 이걸 연장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러겠네요. 다행히 글로벌 금리가 낮기 때문에 또 유동성도 풍부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뭐 롤오버 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또 일부 지금 지표들을 보니까 적격 투자 등급의 기업들하고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네. 해외 빚을 지고 있는 부적격 투자 등급, 소위 하이일드, 네. 트리플 B 이하의 이제 이런 기업들의 조달 금리 코스트는 굉장히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도 양극화돼 있지만 신용 시장도 양극화돼 있거든요. 어려운 기업들은 돈도 못 버는데 빚을 연장하기도 힘들어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거는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글로벌 기업들도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저금리 기조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자금 조달 금리가 낮아서 문제 없을 것이다. 부채 문제들. 이자 나가는 게 적으니까 이렇게 단순 생각을 했는데 그건 기업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르군요. 완전히 다른 거죠. 미국도 지금 기업 부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신용카드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계 기업, 한계 가게, 취약 가게, 자영업, 특히 음식료, 숙박, 여행 관련 기업들, 그리고 에너지 기업들 이런 쪽은 지금 상당히 상황이 어렵고요. 네. 소위 금리 스프레드, 적정 어떤 투자 적격 등급의 회사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금리를 물고 자금을 땡겨와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잘 원활하게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셧다운 일어났을 때 연준이 다 사줄게 라고 하면서 특히 적격 투자 등급의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트리플 B에서 밑에 투기 등급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 이제 그 이슈가 나온 거죠. 지금 많이 조금 안정화돼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네. 이런 그 투기 등급이나 혹은 트리플 B 적격 투자 등급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한계 기업들 그룹의 어떤 그 조달 금리 코스트가 스프레드가
최고보다는 지금 4월 초에 최고로 올라갔을 때보다는 지금 많이 안정은 됐습니다만 코로나19 이전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상태예요. 그러면 그 한계 기업들 혹은 그 이익률이 적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리스크 요인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금리 조달 금리가. 네, 중국 기업이나 중국의 지방 정부와 관련된 어떤 그 부채 이슈도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그 문제는 꼭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게 모든 나라의 어려운 기업들의 맞습니다. 공통된 문제라고 봐야겠네요. 심지어는 국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터키, 브라질 뭐 이런 데들이 지금 CDS 프리미엄이 안 떨어지고 있고요. 네. 주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약간 취약한 신흥국들, 그런 외환 부족 국가, 구조적으로 경제 문제가 있는 국가들은 지금 금리를 내려야 될 판에 오히려 올리고 있는 국가들도 지금 한 서너 개 나오고 있거든요. 하반기 들어서. 네. 상반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신흥국들이 금리를 내렸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게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그러면 지금 뭐 브라질 같은 어떤 아니면 무슨 뭐 신흥국들 네. 가운데서 그런 나라들 가운데 하나 어떤 뭐 부도가 터진다거나 그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그 기업들의 어떤 부도가 조금 더 높아지면 네. 그게 우리 전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치게 되나요?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정도는 다 누를 수 있는 뭐 연준이나 각국 그 선진 국가들의 힘이 있는 건가요? 조금 코로나19 이후에 결이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저는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 이전에도 코로나19가 오기 뭐 전인 19년, 18년에도 비슷한 현상이었습니다만은 양극화, 기업이든 국가든 가게든 이런 불평등, 양극화가 계속 벌어지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한 단계 더 양극화가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선진국은 그리고 조금 돈이 많은 기업들, 장사가 잘 되는 기업들, 또 그런 국가, 또 재정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축통화국 이런 데는 그래도 이제 큰 문제 없이 굴러가는데 네. 그렇지 않은 국가, 기업, 경제 주체들은 굉장히 어렵다 보면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선진국들도 수출 비중이 적지 않게 높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는 뭐 약간 불평등이 있으면서 성장하는 거는 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인데 똑같은데 이게 너무 커지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잘 나가는 기축통화국, 선진국, 높은 신용 등급의 기업들도 물건이 안 팔린다든지 뭔가 말씀하셨던 전 세계 금융시장의 텐트럼, 딸꾹질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면 좀 투자도 또 좀 소극적으로 하게 되고 네. 또 해외 투자도 조심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돈이 안 돌게 되고 돈이 안 돌게 되다 보면 더 수요가 위축되고 금융시장도 얼어붙고 그래서 진짜로 돈이 필요한 기업들한테 돈이 필요한 국가에 돈이 제대로 안 가고 이러다 보면 전 세계 이 저수요 국면 앞으로 한 2, 3년간은 원래 코로나19가 아니었다라면 겪지 않았어야 될 어떤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하게 저수요 국면이 지속된다고 봐야 되는데 올해, 내년, 후년 정도까지 네. 이런 낮은 수요 국면에서 돈이 안 돌고 이런 신용의 불평등, 금융의 불평등이 일어나면 전 세계적으로 경기 회복이 다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반영한 주식시장이라든지 신용시장 쪽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세계 경제 흐름과 관련해서도 그 가난한 신흥국들의 어떤 그 위기 상황, 그 다음에 기업들, 그러니까 그 한계 기업의 그 다다른 네. 그런 기업들의 어떤 부채 그 상환과 관련된 어떤 상황들, 그러니까 회사채 시장에 대한 네. 이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좀 이게 속도가 붙을 것 같아요. 더 빠르게. 네, 더 빠르게 약간 그 양극화가 더 계속돼서. 양극화가. 네. 근데 문제는 그동안 이제 지난 10년간 금리가 계속 낮았기 때문에 좀비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자 비용을 못 내는 영업 활동으로
그런 기업들이 중국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데 미국에도 많고. 근데 이런 기업들이 점점 어려움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정말 돈이 필요 없는 기업,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돈이 필요 없는 기업은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다 쓰고요. 주가가 좋은데 훨씬 더 비용이 싼 주식시장을 통해서 펀딩을 하지 은행에서 펀딩을 안 하거든요. 네. 대출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런 양극화가 조금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전 세계 기업이 좀비 기업과 지금 혁신 기업 이 두 개로 약간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그동안 어쨌든 계속 숨을 쉬어왔던 이 좀비 기업들이 저수요 국면이 길어지면 한두 개 기업들씩 속속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던데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는 좀 우량 기업 혹은 네. 우량 가게 이런 사람들이 신용이 망가지면서 뭔가 부도 상황이 몰렸을 때 그때 이게 위기가 되는 거지 그냥 원래 어려웠던 이런 곳에서 터지는 거는 그렇게 큰 시장에 어떤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뭐 사실 주식시장만 놓고 봐도 거의 대부분 뭐 80% 정도의 기업이 우량 기업이고요. 어떤 재무적 관점에서 네. 우량 기업에 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죠. 그리고 이번 같은 코로나 사태의 특징은 보통은 뭐 금융 부실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이 금융 부실이 터지면서 신용 위기가 오고 이 신용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빠지는 이제 그런 경로를 거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올 뻔했지만 네. 신용 위기가 워낙 중앙은행이 총력전을 펼치면서 뭐 시장에서 부실 채권도 다 사주겠다 그러면서 실제로 또 사기도 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락다운이라는 미생물이 만든 세계 경제의 멈춤 현상에서 신용 위기와 금융 위기, 금융 부실화가 실물 경제로 전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시켰습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일단은 네. 뭐 그 부작용이 나중에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은 과거의 어떠한 굵직한 금융 위기라고 불렸던 장면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유럽 중국의 아무래도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 중국의 상황이 되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거기에 상황에 따라 또 우리의 경제 환경이 바뀌니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유럽도 지금 코로나가 너무나 확산 속도가 빠르고 퍼지기 때문에 그 우려가 좀 큰 것 같더라고요. 이런 해외 시장들의 변수가 결국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한국의 큰 어려운 요소로 나오진 않을까요? 맞죠. 맞는 말씀이고요. 앞서 뭐 중국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은 중국이 또 해외 시장 중에서는 가장 또 비중이 큰 게 유로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유로존이 지금 주가에서 지금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주가에서 지금 알 수 있듯이 경기 회복이 굉장히 더딥니다. 네. 유로존의 많은 국가들이 재정 투입 여력이 없고요. 그런데 100만 명당 코로나 확진자 수, 사망자 수는 전 세계에서 1, 2, 3등을 다투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또 많거든요. 네. 그리고 언택트 환경에서 여행, 관광 이런 쪽에 관련된 GDP 비중이 간접 부문까지 합치면 거의 40~50% 정도. 직접적인 관광, 운송, 여행과 관련된 이런 것만 직접적으로만도 한 30%. 네. 확대해서 보면 2차 어떤 영향까지 합치면 한 50% 정도가 GDP에 이런 국가들이 이태리, 프랑스, 그리스 이런 국가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내년에도 백신이 언제 개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완전히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가 백신을 맞고 이동이 자유로워지려면 앞으로도 한참 시간이 걸릴 텐데 그렇죠. 내년 경기도 유로존 경기는 썩 밝은 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재정을 투자할 여력도 없습니다. 이미 국가부채 비율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유로존의 통화정책의 그늘 안에 있긴 하지만 유로존 ECB의 통화정책의 어떤 효과는 경기 부양 영향은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 사실은. 그런가요? 네. 더 낮출 금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일부 정책 금리에서의 마이너스 금리가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그다지 효과가 없다라는 쪽으로 지금 돼 있고, 특히나 이제 내년 초에 브렉시트 이슈가 또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또 유로화가 강세로 가도 문제고 또 약세로 가도 문제고, 또 달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유로화가 달러 약세를 받아줄 준비, 그러니까 유로화가 강세로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좀 안 돼 있죠. 네. 여러 측면에서.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유로존의 고민은 내년도에도 계속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질문 주셨던 전 세계 경제에 서로 스필오버 효과가 있고, 또 다른 나라 경제가 우리나라 자국에 영향을 주는 스필백 효과가 있거든요. 네. 이게 계량적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역시너지 효과, 한 국가가 안 좋았을 때 연쇄해서 파급돼서 안 좋아지는 효과가 아직 완전히 가신 건 아니다. 해결된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유럽에서의 어떤 뭐 더블 딥 현상에 대한 네.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유럽이라든가 이런 뭐 중국도 그렇고 중국의 기업 부채 문제도 그렇고 유럽의 어떤 이 코로나 사태 이거에 대한 어떤 그 확진자 증가세가 이제 줄어드는 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신경을 써야겠네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우리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네, 돌고 돌아서 영향이 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암만 좋은 물건 만들고 수출하려고 해도 저쪽에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네. 우리는 안 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객관적인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돌아보면 참 이렇게 낙관할 수만은 없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네요. 네. 네.